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동의대학교 김천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메타버스와 우리의 미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뭐 신문과 방송 등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막 튀어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메타버스라는 대부분의 내용의 출처가 보통 이제 전문가라고 나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금융투자업, 증권 뭐 이런 데서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메타버스에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계속 나와서 이런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와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많은 자본이 이 메타버스로 지금 향하고 있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메타버스라는 것이 미래의 유망한 산업, 유망한 분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메타버스가 과연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과연 메타버스가 정말 실제하는 그런 것인가 아니면 정말 새로운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개념적인 내용부터 해서 좀 깊이 우리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메타버스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제 이야기는 크게 5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는 무엇인가? 메타버스의 정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메타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나타날 메타버스가 아니라 현재 존재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구분해 봤습니다. 이것은 제가 구분한 것은 아니고요. 많은 학자들과 뭐 전문가들이 각각의 공통점, 각각의 특징을 구별을 지어서 나누는 그러한 유형이 되겠고요. 이것에는 이제 증강현실,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메타버스의 핵심적인 특성 2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메타버스라는 세계를 구현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근접했다. 가장 앞서나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이 단연 페이스북이 아닐까 싶어요. 이 페이스북에 관련된 이들의 지금 노력, 어떻게 메타버스를 구축하고 어떠한 메타버스를 꿈꾸고 있는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볼 예정입니다. 5번째는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희망찬 미래, 뭐 좋은 세상, 뭐 그런 것들만 우리가 꿈꾸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뭐 조심해야 되고 대비하지 않으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그런 문제들은 무엇이 있는가 미리 고민해야 될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메타버스는 무엇인가? 메타버스, 우리 단어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메타는 초월, 가상이라는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이고요. 버스는 이제 유니버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유니버스라는 단어에서 따온 것입니다. 즉 세계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합치면 메타버스, 초월 세계, 가상 세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좀 알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뭐지?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물리적 지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오른쪽에는 숫자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디지털화된 지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왼쪽은 물리적 세계, 오른쪽은 디지털 세계예요.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물리적 세계가 첫 번째 디지털 세계로 바뀐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 담겨져 있어요. 그렇다면 물리적 세계가 디지털 세계로 바뀐다 이런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디지털 세계의 모든 것이 디지털 부호로 물리적 세계의 모든 것이 디지털 부호로 전환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디지털 기술이 나타나고 나서 우리는 많은 뭐 음반이라던가 뭐 책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하고 있어요. 즉 그 컴퓨터 안에서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고 듣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움직임은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를 타고 움직인다.
그럼 우리가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핸드폰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움직인 이 거리, 뭐 방향, 위치, 뭐 이런 것들이 다 서버에 어떤 디지털화 돼서 서버에 저장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이 의미는 뭐냐면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디지털 세계 정보로 전환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뭐 자율 운전 뭐 자율 그 있잖아요. 뭐 자동차 뭐 AI가 운전한다?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AI가 운전을 해서 스스로 움직이고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이 움직임이 모두 디지털 부호로 변환되어 서버 어딘가에 저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 세계의 디지털 세계화를 의미하고요. 그렇다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곧 세상의 오프라인, 물리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곧 디지털화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디지털 세계의 물리적 세계화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예를 들면 우리가 배달앱 등을 볼 수 있어요. 즉 디지털 세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물리적 세계에 반영되어 일어납니다. 뭐 온라인 쇼핑을 해서 우리 있으면 뭐 다음날 하루 배송을 해서 그 다음날 집 앞에 도착한다든지 아니면 뭐 음식이 금방 온다든지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 디지털 세계의 물리적 세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서 물리적 세계와 이게 물리적 세계가 있으면 이 디지털 세계가 합쳐지는 그런 것이 궁극적인 메타버스의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런 메타버스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개념은 아니에요. 1992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약 30년 전에 나온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유래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2003년도에 소셜 플랫폼 세컨드 라이프라는 것이 있었는데 세컨드 라이프는 우리나라에서는 큰 인기를 얻지 못했지만 해외에서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뭐 가상세계에서 아바타를 이용해서 어떤 사회생활 하는 거 연애도 하고 영화도 보고 뭐 이런 거였는데요. 근데 이 당시는 시스템도 빠르지 못했고 그래픽도 조잡해서 그렇게 관심을 얻었지만 성공적으로 런칭하진 못했어요. 성공적으로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다시 2021년인 지금 다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메타버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현존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네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증강현실, 그리고 라이프 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현존하고 있는 메타버스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증강현실은 이제 AR이라고 보통 많이 부르는데요. 이건 이제 Augmented Reality, 그러니까 현실의 가상의 물체를 더 씌워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런 의미에서 현실에 있는 현실감을 좀 더 좀 이렇게 강하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완벽한, 가상현실이라기보다는 현실의 가상의 물체를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3차원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기술을 얘기하고 그런 플랫폼이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포켓몬고라는 유명한 게임인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이 한 2013년, 14년도에 많이 유행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현실에는 없지만 휴대폰으로 어떠한 장면을 찍으면 그 안에 포켓몬이 나타나서 그것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레고예요. 레고의 그 모습인데요. 이건 뭐냐면 특히 이제 레고 매장에 가서 레고 제품을 살 때 우리가 이제 그 제품 상자에 그려져 있는 완성된 모습을 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휴대폰으로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보면 실제로 만들어진 게 입체로 나타나고 거기에서 다양한 인형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것을 조립하면 이러한 모습이 됩니다 라는 식으로 사람들한테 미리 정보를 주는 그러한 앱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증강현실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이 첫 번째 이제 증강현실로서 메타버스의 한 부분으로 유형으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라이프 로깅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것처럼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뭐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뭐 멀리는 이제 싸이월드까지 미니홈피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나이키라는 앱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요. 즉 디지털 오프라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우리의 운동 있잖아요. 우리의 운동을 나이키 앱은 바로 기록을 합니다. 몇 킬로 뛰었는지, 칼로리는 얼마나 소비했는지,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는지 구글 맵을 기반으로 하죠. 즉, 이건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 트위터나 이런 소셜미디어나 SNS라는 플랫폼에 저장함으로써 가상세계가 창출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용자의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라이프 로깅의 형식의 이러한 유형의 메타버스가 하나 더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거울 세계입니다. 거울 세계는 실제 세계를 디지털 기술로 복사한 가상 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걸로 이제 구글 얼스라는 게 있는데, 구글 얼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들어가면 이제 큰 지구가 하나 나타나고요. 거기서 이제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가면 점차 이렇게 확대돼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3차원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이러한 오프라인의 물리적 지구를 완전히 가상화 시킨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 위에 있는 요는 얼스2라는 어떤 사이트인데요. 이건 뭐냐면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상지구,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기사를 보시면 사람들은 이 안에서 가상세계로 다시 탄생한 지구 안에 그것을 잘게 잘라서 우리 가상의 부동산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가상지구에 우리 MZ세대가 8만 원으로 반포지구를 싹쓸이 했는데 그게 지금 50배가 됐다 그래요. 즉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죠. 이 오르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어떤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점차 시대가 지나면 예를 들어서 이 반포라는 곳에 사람들이 가상세계가 구축돼서 많이 방문하게 되면 여기다가 무슨 광고판을 세워서 영업도 할 수 있고요. 건물을 세워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가상한 공간을 제공할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는 오프라인 지구에서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가상세계는 가상의 부동산도 어떠한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면은 내비게이션, 여기 카카오 내비, 아니면 배달의 민족과 같은 이러한 앱도 실제 세계를 디지털 기술로 복사한 가상 세계로 분류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한 종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가상 세계인데요. 이 가상 세계는 이제 게임도 가상 세계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MMORPG라고 부르는 그러한 게임도 가상 세계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메타버스로 본격적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로블록스, 이프랜드, 마인크래프트, 제페토와 같은 현실과는 다른 시간, 공간, 문화, 인물, 제도 등을 만들어 나가는 세계를 얘기하는데요. 이 로블록스는 이제 미국에서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어떠한 가상 공간, 가상 세계로서 유명하고요. 이 이프랜드 두 번째 있는 것은 올해 7월에 SK텔레콤에서 출시한 메타버스 가상세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페토 맨 왼쪽에 있는 것은 저깁니다. 네이버 Z라는 회사에서 출시한 그러한 가상세계인데요. 전 세계 2억 명의 이용자가 그 중에서 90%가 해외 이용자래요. 사용하는 그런 가상세계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그 전에 있었던 MMORPG도 가상세계에 해당하는데 이 로블록스, 우리가 흔히 지금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로블록스, 이프랜드, 마인크래프트, 제페토와 이전에 있었던 MMORPG 게임과는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밑에 네 가지 특징인데요.
이 네 가지 특징을 요 위에 있는 이러한 이제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로블록스, 이프랜드, 마인크래프트, 제페토라는 그런 플랫폼들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픈월드라는 특징인데요. 이 특징은 뭐냐면 이용자가 가상세계를 자유롭게 탐험하며 구성 요소를 바꿀 수 있는 게임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안에서 캐릭터 아니면 아바타 이런 것들이 행할 수 있는 그 행위가 정말 다양하다는 거죠. 정해져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예전에 뭐 게임과 비교해 보면 게임은 우리 게임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일정한 행위를 해야지만 뭐라고 할까요? 어떠한 게임 캐릭터로서의 점수도 성공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상 공간 안에서. 하지만 이러한 로블록스나 이프랜드, 이러한 가상세계, 최근 나타나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불리는 이런 가상세계는 이용자가 이 세계를 자유롭게, 어떠한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탐험하면서 구성 요소를 바꿀 수 있는 게임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서 그 행동에 따른, 반응에 의해서 이야기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죠. 이전의 게임들은 어떤 이야기의 구조가 있어서 뭐 4개면 4개, 5개면 5개의 구조에 따라서 계속 사람들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움직이는 게 다였다면 지금은 무궁무진한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픈월드라는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샌드박스라는 특징이 있어요. 샌드박스는 말 그대로 모래 상자입니다. 모래 상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상자를 바꿈으로써 모래를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이런 높은 자유도를 기반으로 이용자가 플레이 패턴을 만들 수 있는 게임 유형을 의미합니다. 즉 뭐냐면 게임을 만들 수 있어요. 즉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그 이용자가 이 안에서 게임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어떤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게임을 제공함으로써 뭐라고 할까요? 어떤 수입도 얻고 있는 것이죠. 즉 이전의 게임들은 그 게임 회사가 만들어낸 어떤 구조 안에서 움직여야만 하는 그러한 형태의 고정된 어떤 그런 폐쇄된 그러한 가상세계였다면 지금 얘기하는 가상세계는 오픈월드에다가 거기에다가 심지어 게임을 직접 이용자가 제작해서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까지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어떠한 가상세계가 이렇게 네모나게 있다면 예전에는 게임 회사가 이렇게 해가지고 수많은 유저들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러한 가상세계였다면 지금은 이 가상세계가 있다면 이 게임사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이 안에서 만들고 스스로 움직이고 하는 그러한 형태의 세계가 되겠습니다. 얘가 가상세계가 되겠죠. 여기는 특징이 1대 N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여기는 N대 N의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상세계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아바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게임도 아바타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상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바타는 어떤 실제 이용자가 그 게임 안에서의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한, 즉 입력이죠. 데이터를 입력하는, 반응을 입력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아바타를 이용한다는 점이 또 특징이 되겠고요. 또 마지막은 아까 얘기했던 오픈월드와 샌드박스라는 이런 특징이 때문에 크리에이터 경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이용자가 컨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제 구조가 형성될 수 있는데요. 이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직접 게임을 어떤 패턴을 만들어서 게임 런칭을 하면 다른 수많은 이용자가 그걸 이용할 수 있고요. 그죠? 유튜브와 같은 거죠. 유튜브는 동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거라면 여기는 이제 진짜 게임을 제작해서 올려서 다른 사람이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페토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이런 아바타들 있잖아요. 이 아바타들의 옷 같은 거, 옷이나 장신구,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러한 경제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뭐 구찌라던가
어떤 루이비통 이러한 그 명품 업체들도 이 안에 들어가서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이용자로 참여해서 어떤 매장을 열어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증강현실, 라이플로깅, 그리고 거울 세계, 그리고 가상 세계 이 네 개의 메타버스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네 개의 가상 세계의 유형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존하고 있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인 우리가 이 개념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핵심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핵심 특성은 기계 장치를 통해서 높은 몰입감을 우리에게 이용자에게 제공해 준다는 점이에요. 즉 안경이라던가 어떤 VR 기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몰입감을 주고요. 그리고 가상과 현실이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어요. 즉 가상과 현실, 아까 제가 가상 물리적 지구와 가상 지구가 결합하여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것이 메타버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가상세계, 라이플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 이 네 가지의 지금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메타버스라고 또 궁극적인 메타버스의 모습이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제페토나 이런 것들은 핸드폰으로밖에 접속이 안 돼요. 그리고 로블록스는 PC나 태블릿 이런 것들 그리고 핸드폰 이런 걸로만 접속할 수밖에 없어요. 즉 VR 기기라던가 이런 것들로 인한 접속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몰입감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가상과 현실의 결합이라고 얘기했는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가상과 현실의 결합이 그냥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그런 거죠.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뭔가 진짜 연결되어 있다라기보다는 현실 세계에 로벅스라는 그 안에서의 화폐가 있는데 그 화폐를 통해서 얼마의 로벅스를 모으면 실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결합인데요. 이것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상과 현실이 결합되어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형태가 아닌가 싶어요. 이프렌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특성, 그러니까 인간이 모입해서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메타버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가 기계 장치를 통해서 가상의 몰입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바타를 통해서 우리가 탭이라든가 핸드폰을 통해서 핸드폰 화면을 터치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키보드의 방향키를 통해서 아바타를 조정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기계 장치를 통한 몰입이라든가 가상과 현실의 결합의 형태를 보여준다라기가 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존하고 있는 우리가 메타버스라고 부르는 것들은 조금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 장치를 통한 몰입과 가상과 현실의 결합이라는 어떤 이런 메타버스의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그러한 회사로서 우리가 페이스북의 노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커버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가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맨 왼쪽에 있는 컴퓨터 화면 이게 1세대 인터넷입니다. 고정형 인터넷이라고 해서 우리가 PC를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를 통해서 인터넷의 세상을 가상세계이죠. 그죠? 가상세계인데 그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가 접속할 수 있었다면 2세대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휴대폰을 이용해서 모바일 인터넷을 통해 휴대폰을 통한 가상세계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타버스예요. 일종의 메타버스이긴 한데 가상세계니까요. 그죠? 현실과 연결된 가상세계인데 모바일 인터넷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10년 안에 이런 세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때는 이제 VR이나 AR 같은 기구 있잖아요. 아까 안경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휴대폰이 대체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해서 요즘 시계나 애플 구글 글라스 이런 애플 글라스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커버그는
이 휴대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를 했을 경우 우리가 휴대폰을 통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디 있어, 뭐 있어 얘기하는데 나중에는 이제 요즘과 같은 그러니까 눈에 쓰는 VR 기계 형태 보다는 조금 더 휴대성 가벼워지고 휴대성이 좀 더 좋아졌겠죠. 옛날에 전화기가 벽돌폰이라고 해서 컸던 것처럼 컸었는데 지금 뭐 접는 폰이 나온 이 격세지감 굉장히 엄청나게 발전을 했잖아요. 주머니 쏙 들어가는 접는 핸드폰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이게 VR이나 AR 기기도 분명히 나중에는 무슨 어떤 형태로 발전을 하겠죠. 이제 웨어러블 형태로 되겠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휴대폰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가 대화 신청이 오면 우리는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자, 우리 저기 서면 롯데백화점 1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얘기 좀 하자. 이러면 이제 가상세계에 마련되어 있는 서면의 롯데백화점에 들어가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그러니까 뭐 실제 차는 아니지만 차는 이제 내 집에서 내가 있는 책상에서 혼자 마시면서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마시는 것처럼 해서 몸은 여기 있지만 AR, VR로 실제 전화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얘기하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꿈꾸는 것이 주커버그가 지금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고요. 그런 의미에서 메타버스는 모바일 인터넷의 후계자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실제 가상현실에서 통신이나 현실에서 할 수 있는 생활들이 모두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포부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본다면 왼쪽에 있는 이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그런 건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K텔레콤을 통해서 발매되고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용되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특히 미국에서 이 장비가 많이 팔렸습니다. 많이 팔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제 흔히 우리가 많이 이제 익숙한 VR 기기예요. 눈에 끼고 이제 보는 그런 건데요. 이런 것들 이제 컴퓨터와 연결해서 가상세계를 구축해주는 그런 이제 강력한 머신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이 발전을 하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페이스북이 지금 구축하고 있는 호라이즌이라는 새로운 가상세계 플랫폼. 이게 진정한 이제 메타버스라고 주커버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호라이즌은 앞으로 이제 페이스북을 대체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페이스북이 2D 형식의 우리가 소셜 미디어였다면 호라이즌은 가상세계를 만들어서 그 SNS를 대체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나올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의 가상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페이스북은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이 주소를 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남겨놓은 메시지 같은 걸 보거나 우리가 그 메신저를 이용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호라이즌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이러한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왼쪽에 있는 장비를 쓰거나 아니면 미래에 한 10년 정도 후에 좀 더 발전된 그러니까 좀 가볍고 지금과 같은 안경의 형태이든 컨택트 렌즈의 형태이든 아무튼 그러한 형태이든 간에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서 접속하면 이 안에 가상세계에 들어가면 누구의 뭐라고 할까요? 어떤 사람의 페이스북 그 계정에 들어간다면 여기서 이제 그 사람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실제로 걸어가든 주소를 선택해서 가든 그 사람의 그 집에 가서 들어간 다음에 그 집에 전시되어 있는 뭐 사진, 오늘 업로드한 사진이라던가 아니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직접 만나서 그 집에서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러한 식으로 하면 우리가 핸드폰이 필요가 없죠. 이 장비만 우리가 휴대할 수 있을 정도로 가벼워지고 발전이 된다면 소형화가 된다면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다닐 필요 없이 그냥 이것만 쓰고 다니면 누구 페이스북에 가서 얘기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호라이즌이라는 이러한 플랫폼은 이런 메타버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흔히 사용하고 있는 전화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될 수가 있겠죠. 도구가 될 수 있겠죠. 그것을 할 수 있는 도구는 디바이스는 아마 오큘러스 퀘스트와 같은 이러한 가상현실 도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이제 인피니트 오피스라는 건데 이 앞에 나와 있는 요 화면은 실제로 화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오큘러스 퀘스트를 쓰면 눈앞에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서 그
그 화면을 클릭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죠. 즉 지금 우리 회사에 가면 컴퓨터 앞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회사 앞에 있는 컴퓨터를 가야 됩니까? 그냥 가상의 가상 공간에 호라이즌이라는 이러한 플랫폼에 구축된 그러한 공간에 가서 그 안에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재택근무도 가상세계에서 실제 몸은 집에 있지만 가상세계로 들어가서 그 안에 만들어져 있는 가상세계 회사로 출근해서 거기 있는 가상세계에 있는 컴퓨터로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오피스가 인피니트 오피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페이스북이 꿈꾸는 메타버스는 지금 우리가 아까 봤던 네 가지의 형태의 그러한 메타버스가 아닌 진짜 가상과 현실이 실제로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러한 오큘러스 퀘스트와 같은 기계 장치로 접속해서 극도의 몰입감을 주는 그러한 메타버스가 페이스북이 꿈꾸는 메타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런 메타버스에는 과연 문제가 없는가? 즉 우리는 이런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현실에서 일을 하고 재택근무하고 몸은 좀 더 자유로워지고 뭐 이렇게 될 것인가? 라고 장밋빛 미래만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가?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없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심각한 문제로서 발생할 수 있는 게 현실 세계의 질서와 가상 세계의 질서가 충돌했을 때예요. 즉 여기 옆에 봤을 때 보시면 이제 성행위 흉내 등 메타버스 성추행 막아라라는 이제 최근에 이제 기사인데요. 지금도 이제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어떤 아바타가 상대 아바타에게 성추행을 했어요. 무슨 성행위를 흉내낸다거나 아무튼 그 동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옆에 있는 아바타에게 성추행을 했을 때 과연 이 성추행은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법을 적용해서 처벌하거나 규제하고 있는데 이걸 그럼 가상 세계에서는 이 가상 세계 플랫폼을 만든 그 회사의 어떤 방침에 의존해야 하는가 아니면 진짜 법으로 처벌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가상 세계에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진짜 우리가 처벌을 해야 되는가? 법으로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회사의 방침인가? 이런 거죠. 다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행위의 점수화, 모든 행위가 점수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게 물리적 지구의 디지털 지구화라는 것은 뭐냐면 오프라인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기록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디지털 부호로 이렇게 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은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점수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인간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능력 지상주의 혹은 어떤 비인간적인 인간 평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좀 암흑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세계가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즘은 재택근무가 더 무섭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컴퓨터로 집에서 이제 근무하게 될 경우 컴퓨터에 치는 자판 얼마나 쳤는지 어떤 걸 쳤는지 또 그 자판에 사람이 앞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컴퓨터가 측정을 해서 다 기록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담배 피는 사람이라면 담배 피러 갔나 보네 5분 걸렸네 화장실 갔다 왔네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서 업무 성과나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서 다 감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빅브라더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런 모두한 행위나 이런 것들이 점수화되고 기록되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남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러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디지털 원주민과 디지털 이주민 간의 갈등이에요. 디지털 원주민은 요즘 이제 흔히 말하는 MZ 세대, 즉 태어나니까 핸드폰이 있었고 인터넷이 있었던 세대를 얘기하고요. 디지털 이주민은 어렸을 때는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익숙해져 갖고 디지털 세계로 옮겨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럼 이 두 세대 간에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언어의 차이라던가 행위의 차이라던가 가상현실 안에서의 행위에 따른 의미 부여 뭐 이런 것도 많이 다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충돌 같은 게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메타버스 중독과 현실 도피예요. 옆에 보시면, 이 아래에 보시면 빨간 약과 파란 약이 있습니다. 이 빨간 약과 파란 약은 우리가 이건 매트리스의 그 한 장면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요. 이게 뭐냐면, 빨간 약을 먹으면 리얼, 현실로 돌아올 수 있는 거고요. 파란 약을 먹으면 그 가상세계에 계속 사는 겁니다. 근데 이제 키아누 리브스는 이 빨간 약을 먹죠. 즉, 나중이 되면 우리는 이런 세상에 살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육체는 이렇게 있어요. 여기. 그러면 이 육체가 이 안에서 모든 영양분과 필요한, 그러니까 육체가 유지되기 위한 모든 영양분은 여기서 다 자동으로 공급이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머리 뒤쪽에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이 연결됨으로써 가상세계에서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먼 미래가 아니라, 이게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CEO가 만든 뉴럴링크라는 회사는, 인간의 뇌와 컴퓨터를 연결해서, BCI라고 합니다.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거를 개발해서 지금 원숭이 실험에 성공했어요. 즉, 원숭이가, 그냥 생각만 하는데 컴퓨터가 움직이는 거죠. 즉 이런 식으로 해서 가상현실에 우리가 접속할 수 있다면 아까 얘기했던 페이스북에서 보여줬던 그 오큘러스라는 그런 장비는 필요 없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상현실에서 살 것인지 실제 세계에서 살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미래에 우리는 닥칠 수 있게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러한 가상세계에 틀어박혀 살면서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기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리셋 증후군인데요. 이건 뭐냐면 리셋, 다시 시작하는 걸 얘기하겠죠. 이건 뭐냐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게 되면 우리가 인간관계가 점점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점점 나빠질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고 고뇌에 빠지고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또 생각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처음엔 내가 아바타로 시작해서 막 하다가 뭔가 삐끗해가지고 잘못된 세계로 빠지고 잘못된 어떠한 뭐라고 할까요? 잘못된 인간관계가 되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면 그런 거죠. 리셋하는 거예요. 아바타를 없애버리고 다시 재접속해서 새로운 아바타를 만들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안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게 일상생활에 돌아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면 인간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겠죠. 항상 뭐 관계를 리셋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인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믿고 그렇게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점차 삭막해지고 점차 교류가 없어지는 그러한 세계가 또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또 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점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메타버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리고 이해할 때 어떻게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너무 길게 하면 또 강의 여러분들 듣기 또 힘들어지고 하니까 짧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메타버스는 이제 먼 미래가 아닙니다. 먼 미래가 아니고 우리가 언젠가, 그러니까 조만간 맞이하게 될 세계가 될 텐데요. 그 세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게 될지, 메타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통해서 거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충분한 생각을 통해서 좀 현명하게 대처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이 강의를 통해서 가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